존 윌리엄스의 스토너. 윌리엄 스토너는 1910년 19의 나이로 미주리 대학에 입학했다. 8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의 강사가 되어 195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단에 섰다. 그는 조교수 이상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도 그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동료들이 그를 추모하는 뜻에서 중세 문헌을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 문헌은 지금도 희귀서적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명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영문과 교수 윌리엄 스토너를 추모하는 뜻에서 그의 동료들이 미주리 대학 도서관에 기증. 가끔 어떤 학생이 이 이름을 우연히 발견하고 윌리엄 스토너가 누구인지 무심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토너의 동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도 그를 특별히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의 이름을 잘 입에 올리지 않는다. 노장 교수들에게 스토너의 이름은 그들을 기다리는 종말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젊은 교수들에게는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일깨워주지 않고 동질감을 느낄 구석도 전혀 없는 단순한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스토너는 1891년에 미주리주 중부 분빌 마을 근처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다. 미주리 대학이 있는 컬럼비아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젊은 나이였지만 아버지는 25살, 어머니는 겨우 20살.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부모는 항상 늙은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30살 때 이미 50살처럼 보였다. 노동으로 인해 몸이 구부정해진 아버지는 아무 희망 없는 눈으로 식구들을 근근히 먹여 살리는 척박한 땅을 지그시 바라보곤 했다. 어머니는 삶을 인내했다. 마치 생애 전체가 반드시 참아내야 하는 긴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눈은 색이 연하고 흐릿했으며 뒤로 똑바로 빗어넘겨 틀어올린 가느다란 반백의 머리 때문에 눈 주위의 잔주름이 한층 도드라져 보였다. 윌리엄 스토너는 자신이 기억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거들어야 했다. 6살 때는 앙상하게 마른 암소들의 젖을 짜고 집에서 몇 야드 떨어진 우리로 가서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고 껑충한 닭들이 낳은 작은 달걀을 가져오는 일을 맡았다. 집에서 8마일 떨어진 시골 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그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런저런 일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런 일들의 무게 때문에 그는 17살 때 이미 어깨가 구부정해지기 시작했다. 자식이라고는 윌리엄밖에 없어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는 집에서 식구들을 묶어주는 것은 힘겨운 농사일 뿐이었다. 저녁이 되면 세 식구는 등유 램프 한 개로 불을 밝힌 작은 부엌에 앉아 노란색 불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대략 1시간 동안 들리는 소리라고는 대개 등받이가 높고 딱딱한 의자에서 식구 중 누군가가 지친 듯 몸을 움직이는 소리, 낡은 집 어딘가에서 목재가 작게 삐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집은 대략 정사각형 모양이었으며 칠을 하지 않아 맨살이 드러난 포치와 출입문 주위의 목재들은 축 늘어져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집은 마른 땅의 색깔을 닮아갔다. 그래서 회색과 갈색 바탕에 하얀 줄무늬가 있는 것 같은 모양이 되었다. 집안 한편에는 길게 자리 잡은 거실과 부엌이 있었는데 거실의 가구라고는 딱딱한 의자들과 나무 토막을 잘라서 만든 탁자 몇 개가 전부였고 식구들은 함께하는 얼마 안 되는 시간 중 대부분을 부엌에서 보냈다. 그 맞은편에 있는 두 침실에는 각각 하얗게 색칠한 철제 침대, 딱딱한 의자 하나, 램프와 세숫대야를 놓아둔 탁자 하나가 있었다. 칠을 하지 않은 바닥널은 간격이 고르지 않았고 낡아서 갈라진 틈새로 끊임없이 먼지가 새어들어왔기 때문에 매일 스토너의 어머니가 비질을 했다.
스토너는 집에서 하는 허드렛 일보다 조금 덜 피곤한 허드렛 일을 하듯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1910년에 고등학교를 마쳤을 때 그는 자신이 밭일을 더 많이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달이 갈수록 아버지가 점점 더 굼뜨고 약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늦봄의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옥수수밭을 갈고 들어온 아버지가 부엌에서 아들에게 말을 꺼냈다. 이미 저녁 식탁은 치워진 뒤였다. 지난주에 군청에서 사람이 다녀갔다. 윌리엄은 둥그런 식탁 위에 매끈하게 펼쳐진 빨간색과 하얀색 체크 무늬의 식탁보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들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컬럼비아에 있는 대학교에 새로운 학교가 생겼다더구나. 농과대학이라던가. 너를 거기에 보내라고 하더라. 4년이 걸린다면서. 4년. 윌리엄이 말했다. 돈이 드나요? 숙식비는 내가 일해서 충당하면 된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 어머니 사촌이 컬럼비아 바로 외곽에 살고 있으니까. 책값이나 여기저기 드는 돈은 내가 한 달에 2~3달러씩 보내줄 수 있다. 윌리엄은 식탁보 위에 양손을 펼쳤다. 식탁보가 램프 불빛을 받아 흐릿하게 빛났다. 그는 집에서 15마일 떨어진 분빌 너머로는 가본 적이 없었다.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아서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아버지 혼자 여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가 물었다. 내 어머니랑 둘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다. 저 위쪽에 밀을 심으면 일이 좀 줄어들겠지. 윌리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어머니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해라. 정말로 제가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다. 반쯤은 아니라는 대답을 바라는 듯한 말투였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앉은 채 자세를 바꿨다. 그리고 못이 박인 두툼한 손가락들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에 갈라진 살갗 속에 흙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는 양손을 깍지 끼고 기도하듯이 탁자에서 위로 들어올렸다. 나는 평생 이렇다 할 만한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그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6학년을 마친 뒤 농사일을 시작했지. 젊었을 때는 학교 교육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해가 갈수록 땅은 점점 건조해져서 농사 짓기가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처럼 땅이 기름지지 않아. 군청 사람 말로는 농사를 짓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다더구나. 대학에서 그런 걸 가르친대.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르지. 가끔 밭일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깍지 낀 손가락에 점점 힘이 들어가더니 두 손이 식탁 위로 툭 떨어졌다. 무슨 생각이냐면... 그는 자신의 손을 향해 험상궂은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저었다. 돌아오는 가을에 대학에 들어가거라. 여긴 내 어머니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버지가 이렇게 길게 말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해 가을에 스토너는 컬럼비아로 가서 농과대학 1학년생으로 등록했다. 컬럼비아에 올 때 그는 시어스 앤 로벅의 우편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한 검은색 브로드클로스 양복을 가져왔다. 어머니가 달걀을 팔아 번 돈으로 사준 옷이었다. 아버지가 입던 낡은 외투, 그가 한 달에 한 번씩 분빌에 있는 감리교회에 갈 때 입던 파란색 서지바지, 하얀 셔츠 2장, 갈아입을 작업복 2벌, 아버지가 가을에 밀을 수확해서 갚기로 하고 이웃에서 빌려온 현금 25달러도 가져왔다. 아침 일찍 아버지와 어머니가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노새가 끄는 집마차로 그를 분빌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는 거기서부터 도보로 학교를 향해 출발했다. 가을이지만 아주 더운 날이었다. 분빌에서 컬럼비아까지 가는 길에는 흙먼지가 풀풀 날렸다. 그가 걷기 시작한 지 거의 1시간쯤 되었을 때 물건들을 실은 수레가 옆으로 다가오더니 마부가 수레에 타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레에 올랐다. 서지바지는 무릎까지 벌건 흙먼지로 뒤덮였고
햇빛과 바람에 갈색으로 그을린 얼굴에도 흙먼지가 두텁게 엉겨 있었다. 길에서 인 흙먼지에 땀이 섞인 탓이었다. 한참 동안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는 계속 어색하게 바지의 먼지를 쓸어내고 모래빛깔의 생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내렸다. 그런데도 머리카락은 머리통에 얌전히 붙어 있으려고 하질 않았다. 두 사람은 오후 늦게 컬럼비아에 도착했다. 마부는 도시 외곽에 스토너를 내려준 뒤 높게 자란 느른 나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물들을 가리켰다. 저기가 대학일세. 자네가 다닐 학교가 바로 저기야. 마부가 떠나고 몇 분 동안 스토너는 꼼짝 않고 서서 건물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렇게 위풍당당한 광경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널찍한 초록색 들판에 빨간 벽돌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리고 들판 곳곳에는 돌로 포장된 통행로와 작은 꽃밭이 있었다. 놀라움과 감탄 속에서 문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과 평온함이 느껴졌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캠퍼스 주위를 걸어다녔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저 건물들을 보기만 할 따름이었다. 날이 거의 어두워진 뒤에야 그는 행인을 붙들고 애쉬랜드 그레벌로 가는 길을 물었다. 어머니의 사촌인 짐 푸트의 농장을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곳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가 앞으로 살게 될 2층짜리 하얀 목조가옥에 도착한 것은 날이 어두워진 뒤였다. 푸트 일가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이 불편했다. 푸트 일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하며 그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그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렇게 잠시 스토너를 문간에 어색하게 세워둔 뒤 짐 푸트가 그에게 손짓하며 작고 어두침침한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거실에는 지나치게 속을 채워놓은 가구들이 가득하고 흐릿하게 반짝이는 탁자들 위에는 장식품들이 북적거렸다. 스토너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푸트가 물었다. 안 먹었습니다. 스토너가 대답했다. 푸트 부인이 집게 손가락을 구부려 그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더니 타박타박 발소리를 내며 나갔다. 스토너는 그녀의 뒤를 따라 여러 개의 방을 통과해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푸트 부인이 그에게 식탁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우유병과 차가운 옥수수빵 여러 쪽을 앞에 놓아주었다. 그는 우유를 한 모금 마셨지만 마음이 들뜬 탓에 입이 바짝 말라서 빵을 먹을 수 없었다. 푸트가 부엌으로 들어와 아내와 나란히 섰다. 몸집이 작아서 키가 5피트 3인치, 약 160cm를 넘지 않을 듯했고 얼굴은 갸름했으며 콧날이 날카로웠다. 아내는 그보다 키가 4인치, 약 10cm는 더 크고 몸집도 있었다. 눈은 무태 안경에 가려져 있고 얇은 입술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두 사람은 우유를 조금씩 마시는 스토너를 굶주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아침에 가축들한테 물과 먹이를 주고 돼지한테도 먹이를 줘라. 푸트가 속사포처럼 빠르게 말했다. 스토너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그게 내가 아침에 할 일이야. 푸트가 말했다. 학교에 가기 전에 할 일. 저녁에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고 달걀을 가져오고 소젖을 짜라. 시간이 나면 장작도 패고 주말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날 도와야 한다. 네, 스토너가 말했다. 푸트는 잠시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대학이라니.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스토너는 9개월 동안 숙식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가축들과 돼지들에게 먹이와 물을 주고 달걀을 가져오고 소젖을 짜고 장작을 팼다. 그 밖에 밭도 갈고 그루터기도 파냈으며 겨울에는 3인치 두께로 얼어붙은 땅을 파야 했다. 푸트 부인이 버터를 만들 때 우유를 젓는 일도 했다. 목재 교육이가 우유 속에서 첨벙첨벙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 푸트 부인은 엄격한 표정으로 마음에 든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리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에게 배정된 2층 방은 예전에 창고로 쓰던 곳이었다.
가구라고는 힘을 잃고 늘어진 틀 위에 얄팍한 깃털 매트리스가 놓인 검은색 철제 침대, 등유 램프를 놓아둔 망가진 탁자 하나, 수평이 잘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 하나, 책상 역할을 하는 커다란 상자 하나가 고작이었다. 겨울에는 바닥을 통해 조금씩 올라오는 아래층의 온기가 전부라서 그는 해진 퀼트 이불과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자칫 책장이 찢어지지 않게 곱은 손을 후후 불어가며 책장을 넘겼다. 그는 대학 공부도 농장 일을 도울 때처럼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이 철저하게 양심적으로 했다. 1학년 말에 그의 평균 성적은 B학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그는 점수가 더 낮지 않은 것을 기뻐했을 뿐 점수가 더 높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는 않았다. 자신이 전에는 알지 못하던 것을 배웠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점수가 그에게 의미하는 것은 2학년 때에도 1학년 때처럼 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했다. 1학년을 마친 여름방학 때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농사를 도왔다. 한 번은 아버지가 학교는 마음에 드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는 마음에 든다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는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윌리엄 스토너는 방학을 마치고 2학년 공부를 위해 학교로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대학에 온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2학년이 된 그는 캠퍼스에서 친숙한 인물이 되어 있었다. 계절과 상관없이 그의 옷차림은 언제나 똑같은 검은색 브로드클로스 양복, 하얀 셔츠, 스트링 타이였다. 재킷 소매가 짧아서 손목이 불쑥 튀어나와 있고 바지자락도 어색하게 겉돌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제복을 빌려다 입은 것 같은 몰골이었다. 그가 일하는 시간은 고용주가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만큼 늘어났다. 저녁에는 방에서 꼼꼼하게 숙제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농과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그를 이끌어줄 일상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2학년 1학기 때 그는 기초 교양 강의를 2개 들었는데 하나는 농과대학의 토양화학 강의였고 다른 하나는 모든 학생의 형식적인 필수 과목인 영문학개론 강의였다. 처음 몇 주가 지난 뒤 그는 이 2 강의를 듣는데 약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공부해야 할 것도 외워야 할 것도 너무 많았다. 토양화학 강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의 관심을 끌었다. 지금까지 많이 다뤄본 갈색 흙덩어리에 외양 이상의 뭔가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흙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나중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필수 과목인 영문학개론은 그에게 생전 처음 느끼는 고민과 고뇌를 안겨주었다. 강의를 맡은 아처 슬론 교수는 50대 초반의 중년 남자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얕보고 경멸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그 간격을 좁히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싫어했으며 그는 학생들과 거리를 두고 비꼬면서 즐거워하는 듯한 태도로 응수했다. 키는 평균이었고 길쭉한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으며 수염은 항상 깨끗이 깎았다. 그리고 갑갑하다는 듯이 손가락으로 반백의 곱슬머리를 빗어 넘기는 습관이 있었다. 목소리는 단조롭고 건조했는데 그는 표정도 억양도 없이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말하곤 했다. 하지만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의 움직임에는 우아함과 확신이 배어 있어서 그의 말에 목소리 대신 어떤 형태를 부여해주는 것 같았다. 스토너는 농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창문 하나 없는 자신의 다락방에서 흐릿한 램프 불빛에 눈을 깜빡이며 공부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슬론 교수의 모습을 자주 떠올렸다. 다른 강사들의 얼굴이나 같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특징은 잘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아처 슬론의 얼굴, 그의 건조한 목소리, 베오울프나 초서의 어떤 구절을 대수롭지 않게 깎아내리는 말 등은 항상 스토너의 의식의 문턱에 걸려 있었다.
그는 영문학개론 강의를 다른 강의들처럼 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저자들의 이름과 작품, 연대와 영향력 등을 모두 외웠는데도 그는 첫 번째 시험에서 거의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두 번째 시험 결과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교수가 숙제로 내준 작품들을 읽고 또 읽었다. 어찌나 많이 읽었는지 다른 강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그가 책에서 읽는 단어들은 그냥 단어일 뿐 자신이 책을 읽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는 아처 슬론이 수업 시간에 한 말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말 속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끌어줄 열쇠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그는 편안히 앉기에는 너무 작은 의자에 딸린 책상 위로 몸을 구부리고 단단한 갈색 피부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책상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며 정신을 집중한 채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하지만 스토너를 비롯한 학생들이 점점 더 필사적으로 주의를 기울일수록 아처슬로는 더욱더 경멸의 빛을 띠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경멸이 분노로 폭발해서 오로지 윌리엄 스토너를 겨냥해 쏟아졌다. 그 주의 학생들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2편을 읽었고 소네트를 공부하는 것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학생들은 신경이 곤두서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었으며 교탁 뒤에 구부정하게 서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교수와 자신들 사이에 떠도는 긴장감으로 반쯤 겁에 질려 있었다. 슬로는 조금 전 73번째 소네트를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지금 그의 눈은 강의실 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전혀 즐겁지 않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그가 불쑥 이렇게 묻더니 냉정한 표정으로 강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에게 아무런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거의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윌버군? 윌버군은 대답하지 않았다. 슈미트군? 누군가가 기침을 했다. 슬로는 밝게 반짝이는 검은 눈으로 스토너를 바라보았다. 스토너군?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스토너는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소네트야, 스토너군. 슬론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14행으로 이루어진 시라는 얘기지. 이런 시의 양식은 틀림없이 자네도 이미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네. 이 시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자네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언어지. 저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몇몇 사람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인일세. 그는 잠시 스토너를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변해버린 눈으로 학생들 너머의 어딘가에 막연히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책을 보지 않은 채 다시 시를 읊었다. 단어들을 구성하는 소리와 시의 리듬이 한순간이나마 그 자신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깊고 부드러워졌다. 그대 내게서 계절을 보리. 추위에 떠는 나뭇가지에 노란 이파리들이 몇 잎 또는 하나도 없는 계절. 얼마 전 예쁜 새들이 노래했으나 살풍경한 폐허가 된 성가대석을. 내게서 그대 그날의 황혼을 보리. 석양이 서쪽에서 희미해졌을 때처럼 머지않아 암흑의 밤이 가져갈 황혼. 모든 것을 안식에 봉인하는 죽음의 두 번째 자아. 그 암흑의 밤이 닥쳐올 황혼을. 내게서 그대 그렇게 타는 불꽃에 빛을 보리. 양분이 되었던 것과 함께 소진되어 반드시 목숨을 다해야 할 죽음의 침상처럼 젊음이 타고 남은 제 위에 놓인 불꽃.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사랑하리. 이어진 침묵의 순간에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다. 슬로는 이 시를 다시 읊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단조롭게 변했다.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사랑하리.
슬론의 시선이 윌리엄 스토너에게 되돌아왔다. 그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셰익스피어가 3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자네에게 말을 걸고 있는 스토너군. 그의 목소리가 들리나? 윌리엄 스토너는 자신이 한참 동안 숨을 멈추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부드럽게 숨을 내쉬면서 허파에서 숨이 빠져나갈 때마다 옷이 움직이는 것을 세심하게 인식했다. 그는 슬론에게서 시선을 떼어 강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온 햇빛이 동료 학생들의 얼굴에 안착해서 마치 그들의 안에서 나온 빛이 어둠에 맞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한 학생이 눈을 깜빡이자 가느다란 그림자 하나가 뺨에 내려앉았다. 햇빛이 뺨의 솜털에 붙들려 있었다. 스토너는 책상을 꽉 붙들고 있던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그 갈색 피부에 감탄하고 뭉툭한 손끝에 꼭 맞게 손톱을 만들어준 그 복잡한 메커니즘에 감탄했다. 작고 작은 정맥과 동맥 속에서 섬세하게 박동하며 손끝에서 온몸으로 불안하게 흐르는 피가 느껴지는 듯했다. 슬론이 다시 말했다. 셰익스피어가 자네에게 뭐라고 하나, 스토너군?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스토너가 내키지 않는 듯 천천히 눈을 들었다. 이 소네트의 의미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허공을 향해 양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아처 슬론의 모습을 찾고 있는 자신의 눈이 흐릿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 소네트의 의미는... 그는 다시 말했지만 하려던 말을 끝마칠 수 없었다. 슬론이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수업은 이상. 그러고 나서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몸을 돌려 강의실 밖으로 나갔다. 윌리엄 스토너는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주위 학생들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이 나간 뒤로도 몇 분 동안 그는 꼼짝 않고 앉아서 자기 앞에 좁은 바닥너를 빤히 바라보았다. 바닥널은 그가 결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학생들의 부산한 발길에 닿아서 니스칠이 완전 벗겨진 상태였다. 그는 그 바닥 위에 자신의 발을 미끄러뜨리며 나무가 신발 바닥에 닿는 거친 소리를 듣고 가죽을 통해 느껴지는 거친 질감을 느꼈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늦가을의 쌀쌀함이 그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주위를 둘러보자 창백한 하늘 아래 둥글게 말리거나 비틀려 있는 나무들의 벌거벗은 가지가 보였다. 수업에 들어가려고 서둘러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학생들이 그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이 중얼거리는 소리, 돌로 포장된 길에 신발이 또각또각 닿는 소리가 들리고 추위에 발갛게 변한 채 가벼운 산들바람을 피해 수그린 얼굴들이 보였다. 그는 호기심에 차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들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들이 자신과 아주 멀지만 또한 아주 가까운 존재인 것 같았다. 그는 이런 느낌을 간직한 채 서둘러 다음 강의에 들어갔다. 토양화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도 필기하고 외워야 할 내용을 불러주는 단조로운 목소리에 맞서 그 느낌을 간직했다. 이 강의의 내용을 외우는 고된 과정이 점점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해 2학기에 윌리엄 스토너는 기초교양 강의들을 빼버리고 논과대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철학과 고대 역사의 기초 강의 1개씩과 영문학 강의 2개를 들었다. 여름에 그는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농사일을 했지만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훨씬 더 나이를 먹은 뒤에 그는 학부의 마지막 2회를 되돌아보며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을 돌아보듯 까마득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의 시간은 익숙하게 흐르지 않고 발작처럼 뚝뚝 끊겨 있었다. 순간과 순간이 나란히 놓인 것 같으면서도 서로 소외되어 있어서 그는 자신과 시간이 동떨어진 곳에서 고르지 못한 속도로 돌아가는 커다란 디오라마를 보듯이 시간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